반갑습니다. 오늘 날이 참 궂은데도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녹색전환연구소가 오늘 이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꽤 길었습니다. 연구소에서 지난 여름부터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녹색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몇 군데 지역을 돌았어요. 그래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기도 연구를 바탕으로 오늘 그 지역들의 연구들을 쭉 진행하고 연석 포럼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제 서울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논의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 드리고 또 그 녹색 일자리를 어떻게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지역에서 녹색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함께 진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들을 4개 지역을 다니고 그곳에서 또 연구하시는 분들, 활동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행정기관들과 그다음에 기초의회 분들을 만나면서 이 지역에 기반한 녹색 일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지 그리고 각 지역들의 고민이 무엇인지들을 좀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저희도 고민이 깊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저희가 이 과정들을 쭉 진행해오면서 녹색전환연구소의 고민들이 어떻게 깊어졌는지 좀 잠깐 소개도 드리고 오늘 행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녹색전환연구소를 대표해서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유진 소장님께서 먼저 환영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 일자리 창출 방안 토론에 와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난해 9월달부터 녹색 일자리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지역에 대한 고민이 컸습니다. 특히 그 이전에 저희가 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2020년부터 시작해서 정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전환이라는 녹색전환 공론의 장을 열었고요. 또 지난해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17개 광역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들을 17개 지자체에 계시는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17권의 보고서를 지난해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월달쯤에 그 17권의 보고서를 썼던 지역의 연구원들과 만나서 자 이제 다음 단계로 우리가 뭘 하면 될까라고 했을 때 그 지역에서 제안되었던 정책들 중에 우리 녹색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녹색 일자리를 방향으로 잡아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17개 지역에 17명의 공동 연구원들을 모셔가지고 20페이지 정도의 얇은 이슈 페이퍼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지역에 대한 17권의 녹색 일자리 이슈 페이퍼가 올라가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그 중에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지역의 데이터를 기반해서 깊이 파보자 라고 해서 방금 광주, 충남, 전남, 경기도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총합해서 오늘의 이 자리에 왔는데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을 보니 저희 연구소의 활동을 좀 오랫동안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와 계신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인사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2016년도에 동작갑에서 출마를 했었는데요. 그때 현수막으로 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태양광과 건물 단열 개선 사업으로 녹색 일자리 만들겠습니다 라고 공약을 내걸었었고 그때 이제 김소영 대표님께서도 같이 활동을 해주셨는데요. 그때 걸었던 현수막을 생각하면서 그때도 녹색 일자리 외쳤는데 지금 이 녹색 일자리의 실체가 어디까지 왔냐라는 고민을 했을 때 연구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국내에 변변하게 참고할 만한 문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녹색 일자리에 대해서 무엇을 연구해야 되지? 수량 연구를 해야 되나? 사람들의 얼굴이 좀 드러나게 그 과정을 좀 더 보여줄 수 없을까? 여러 고민들을 담아서 만들어낸 보고서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1년 동안 한 내용인데 이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너무 어려웠던 녹색 일자리 연구를 총괄해온 저희 이상하 연구원님, 그리고 고이지선 연구원님, 박진미 연구원님, 장윤석 연구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고를 칠 때마다 나타나서 불을 꺼주시는 우리 김병건 자문위원님께도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연구한 내용과 고민들을 좀 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토건이라든지 뭐 새만금에서 봤듯이 더 이상 토건도, 또 최근에 이 정부는 방위산업 얘기 많이 하는데요. 또 공항도 얘기 많이 하고요. 거기에 이제 돈을 쓸 때가 아니라 돈의 방향을 시민들의 삶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도 꼭 필요한 부분들, 에너지나 건물이나 이동이나 돌봄이나 먹거리에 써야 된다. 이런 전환의 방향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방향 얘기할 때 확산해 주실 수 있는 분들로 오늘 토론자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좌장을 맡아주신 정건환 교수님, 주영재 기자님, 조영경 연구원님, 김소영 대표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정말 이 연구 결과가 이제 좀 이렇게 초석을 만들어서 한국 사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사람들의 삶을 좀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과 인력이 전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고 앞으로 확산됐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강력에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기초 지자체와 마을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연구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토론의 주요 이제 좀 발제를 해주실 분들과 토론자분들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연구를 같이 진행하고 그 연구 내용들을 발표해 주실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화 연구원님과 계시고요. 그리고 박준희 연구원님, 그리고 저희 김정건 전문위원님, 강호석 연구원님, 그리고 공지선 연구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녹색전환연구소의 발표에 이어서 저희 쭉 연구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또 각 또 새로운 관점들로 저희의 또 많은 질문들을 던져주실 토론자분들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먼저 경향신문의 주영재 기자님 토론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의 조영경 수석연구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동작구 성백골 에너지 자립마을의 김소영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를 이끌어주실 좌장님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정관화 교수님께서 오늘 좌장을 함께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저희 주요하게 오늘 행사를 같이 만들어주실 선생님들을 소개시켜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녹색전환 연구에서 준비한 연구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구소에서 발표드릴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너지, 그린 리모델링, 자전거, 그리고 교통 분야의 녹색 일자리 가능성과 발전 방향을 각 주제를 연구한 연구원들이 아주 짧게 저희 그동안의 연구 내용과 함의들, 고민들을 같이 이야기 나눠드릴 거고요. 바로 이어서 이상화 연구원이 저희 녹색 일자리 가능성과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진행했던 연구의 함의와 앞으로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저희가 더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발표 시간이 사실 길지 않아서 연구원들을 한 분 한 분 소개시켜드리진 않고 녹색전환연구소의 그 연구원들이 순서대로 발표를 이어서 해주실 것 같습니다. 먼저 각 주제에 대한 연구 발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녹색전환연구소 이상화 연구원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녹색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내용을 오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목적인데요. 녹색 일자리 연구를 하게 된 배경과 목적 설명드리고 4개 분야의 주요한 연구 결과 공유드리고요. 녹색 일자리가 정말 한국 사회에서 창출되고 그리고 계속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논의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구 배경과 목적입니다. 기후위기, 에너지위기는 전 세계적인 위기인데요. 지역은 지역경제 축소와 인구 감소까지 삼중고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녹색전환연구소는 녹색전환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풀고자 합니다. 이 녹색전환은 탄소중립 전환,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전환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전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녹색전환으로 가는 길에는 사회경제적인 구조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경제적인 구조 중에서도 노동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녹색 전환은 노동시장의 녹색화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녹색 전환을 통해 일자리와 일터의 지형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탄소중립 경제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이 노동시장의 녹색화가 일어날 때 기회 요소도 있고 위험 요소도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직종에서 경제적 기회가 창출이 되거나 기존 직종에 녹색 산업이나 녹색 기술이 새로 들어오는 기회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석탄화력발전소나 아니면 기존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직종에서는 일부 일자리가 감소하는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아래 이제 4분면의 가장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 녹색 전환의 영향이 지역별로 다르게 불균등하게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기회 요소일 수도 있고 위험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충청남도처럼 탈석탄을 향해 가는 그 탄소 중립 전환 사회에 있는 지역과 오늘 여기 모인 서울특별시는 또 다를 텐데요. 이렇게 녹색 시장의 녹색화에 따른 요소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노동시장의 녹색화의 중심에 있는 녹색 일자리 연구가 이전에도 수행된 적이 있습니다. 녹색 일자리는 언제 처음 언급되기 시작했냐면 이명박 정부가 녹색 산업을 주요적 과제로 놓았을 때 녹색 산업을 결정하고 그 녹색 산업에 있는 직종을 녹색 일자리라고 하였는데요. 2009년도와 2010년도의 선행 연구를 보시면 산업이 정해져 있고 그 산업에 속한 일자리가 녹색 일자리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2015년도에 처음으로 녹색 일자리를 노동시장의 특성이나 조건과 연결해보자라는 이제 발언이 시작이 됐고요. 2016년도는 처음으로 경기도 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한 녹색 일자리 연구가 수행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린 뉴딜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녹색 일자리가 중요하고 그 녹색 일자리를 사회적 기업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자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앞서 이런 한국에서의 녹색 일자리 연구는 몇 가지 한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녹색 산업을 규정해놓고 그 산업 안에 있는 일자리만 보았기 때문에 범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녹색 일자리라고 말했지만 그 녹색 일자리가 환경 오염을 저감하거나 복원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그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한계점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녹색 일자리를 기후 환경과 연관성 있는 일자리라고 범주를 넓혔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사회 경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인데요. 이때 기여하라고 할 때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일자리를 녹색 일자리라고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 일자리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기존의 일자리는 다 회색 일자리고 녹색 일자리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직종의 일자리가 아닌데요. 녹색 일자리는 새롭게 창출되는 태양광 산업과 같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기존 일자리의 기술과 생산 과정을 녹색화해서 녹색 일자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업이 하나 있는데요. 건설업은 현재 회색 일자리로 분류될 수 있을 정도로 건설 과정에서의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일자리인데요. 그런 건설업의 일자리도 공정 과정에서 녹색 기술을 많이 더한다면 녹색화돼서 녹색 일자리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녹색 일자리는 모든 공급망 사슬 안에서 찾을 수 있고 최대한 녹색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연구소는 이 녹색 일자리라는 방향을 크게 5가지로 설정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녹색 일자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 동시에는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가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이 녹색 일자리가 시민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일자리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작업 환경과 그리고 공정한 소득을 제공받을 수 있는 노동 조건도 괜찮은 일자리여야 한다는 것이 녹색 일자리의 세 번째 방향이고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방향은 연결되어 있는데요. 녹색 일자리가 지역에서 필수적인 경제와 노동을 지탱하는 일자리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필수 경제, 기초 경제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실 때 반드시 소비해야 되는, 꼭 지출해야 되는 어떤 그 소비의 영역 안에서 있는 그 기초 경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먹고 자고 그리고 이동하는 것들은 저희 기초 경제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탱하는 것이 녹색 일자리인데 이렇게 어떤 소비, 꼭 시민들이 꼭 해야 되는 소비도 녹색이라는 한계선을 정해놓고 그 한계선 안에서 소비를 한다면 그거는 녹색 기초 경제라고 정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녹색 일자리가 지역에서 필수적인 경제만 지탱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녹색 기초 경제의 기반도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본 연구는 앞선 5가지 녹색 일자리의 방향과 지방 정부가 어떤 정책과 역량을 가지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이 효과적인 4개 부문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이고요. 두 번째는 주거에서의 그린 리모델링, 세 번째 이동에서는 자전거와 공공버스 4개 부문을 중심으로 연구했습니다. 이 4개 부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들입니다. 이 4가지 부문에 대한 연구는 이어서 다른 연구원들이 수행한 연구원들이 이제 발표를 해주실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 일자리 전환의 대안으로 저희 연구소는 녹색 일자리를 제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절차를 거쳤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역의 현황을 먼저 분석을 하였고요. 두 번째는 녹색 일자리와 관련돼서 국내와 해외에 좋은 사례들의 합의를 찾고 그걸 지역에 한번 적용해 보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는 2030년에 해당 지역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일자리의 규모의 가능성을 추산했는데요. 이 규모의 가능성을 추산할 때 저희가 억지로 임의로 부풀려서 과장한 것이 아니고요. 중앙정부와 그 지역의 지방정부가 하겠다고 한 그 계획을 그대로 이행했을 때 만들어지는 녹색 일자리 규모의 가능성을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선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은 그렇다면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녹색 일자리의 모습을 얼마나 구체화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수행하였고요. 이제 연구 마지막에는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역과 지방 정부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책 제정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부문별 발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생에너지 연구를 맡은 박진미라고 합니다. 재생에너지 하면 지역에서 일자리 몇 개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요. 그 일자리가 실제로 지역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나 산업 혹은 시장이 만들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녹색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주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소비를 해야 하니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무엇이고 그 일자리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를 조금 연구 목적으로 잡아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연구 대상으로 했던 4개 지역 모두 산업 구조나 인구 구조, 경제 상황 등 조금씩 다른 게 조금 상황이 다른 게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이제 정책적인 방향성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첫 번째는 현재 민선 8기의 에너지 정책 방향성이 수소나 CCUS, 연료장치 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선 8기가 들어서서 그리고 지역의 단체장들이 바뀔 때마다 4년의 주기에 맞물려서 세워지는 일자리 종합대책이라는 것 안에 재생에너지가 큰 하나의 파트로 산업으로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 재생에너지 일자리의 항목이 나와 있고 예산까지 들어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상황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를 하면 그게 일자리로 만들어질 거라고 지역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들었던 지역에너지 계획이나 그리고 민선 8기에 들어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공약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세우고 그리고 선언했던 그 공약 안에서 저희가 태양광, 해상풍력, 그리고 바이오가스 이 3가지 원별에 대해서 일자리 규모들을 조금 추산을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해상풍력의 일자리 규모를 저희가 이렇게 추산을 했었는데요. 전체 가로축으로 보시면 해상풍력의 전 주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발 단계인 거죠. 그래서 개발 단계별로 몇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지를 보았는데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저 바닥 우리 지역에 있는 이 해안가에 최소 25년 동안 만들어지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 관리의 일자리는 확실히 지역에 안정적이고 차 끊는 일자리로 보았고요. 그 안에서도 이 세로축을 보시면 선원이라든지 기술공, 기술자, 실내직과 같은 다양한 직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단계별로 다양한 직종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렇게 봤었어요. 그랬을 경우에 지역 안에서 어떤 단계에 어떤 직종의 일자리가 몇 개가 필요한지를 안다는 것은 지역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에 대비를 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의 사람이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수도권 외 지역에 사람이 없는 것도 맞지만 재생에너지 파트로 넘어오면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찾는 게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
이 연구에서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단순히 녹색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지역 일자리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그 지점에서 이제 어떤 지점이 지역의 일자리일까라고 했을 때 저희는 재생에너지의 전 주기를 검토하고 그 전 주기가 실제로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지를 최대한 이제 제안 드리고 싶었고요. 실제로 지금 경기도 안에서는 그 재생에너지 전 주기에서 다른 지역에서 도전해 보지 못하는 설치업이라든지 운영 관리업을 하면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상황들을 조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결국 재생에너지 일자리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과 어떤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 방향성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 재생에너지 그 물량, 수요가 확보가 돼야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연결성이 있는 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재생에너지 그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안에서 후퇴되지 않는 상향되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것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야 될 텐데 저는 제일 첫 번째로 보았던 거는 저희 연구 지역 네 지역 모두 지역의 모습이 상당히 다르지만 어떤 곳은 도시형이고 어떤 곳은 도농형이고 농촌형이고 하지만 그 네 개 지역 모두 다 실제로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만한 부지를 찾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그 부지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다라고 그 저희 지역 포럼 때 공무원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의 그 상황이라면 행정 안에 부지 TF를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제안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제 경기도 안에서는 에너지 협동조합들이 함께 민간 협력을 통해서 공공 부지를 만든 사례들이 있고 이것이 책자로 나와 있어서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에너지에 굉장히 다양한 직종들이 있지만 이 왼쪽 이 지도를 보시면 이건 미국의 재생에너지부에서 만든 건데요. 전 주기별로 숙련도에 따라서 일자리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아래쪽은 인문이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숙련도가 높아지는데 재생에너지 일자리 대부분이 중고숙련도의 일자리이고 특정한 자격증과 기술을 요구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실제 경기도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설치업과 운영관리직을 하고 있지만 특정한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꾸준히 역량을 계속 강화할 수 있는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의미가 컸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뉴욕주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그럼 우리 지역에서 사람들이 일자리 가지고 싶을 때 무엇을 해야 될까,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라고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그거를 지도 안에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도제 방식, 직업훈련 방식, 그리고 국제 인증 프로그램 등등 다양하게 필요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훈련 기간을 지도 안에 표시를 해놓고 거기로 가면 언제부터 어디까지 비용은 어떻고 너가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교육을 하면 어떤 일자리를 할 수 있다라는 정보를 아주 통합적으로 표현을 해낸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이제 공공에서 재생에너지 일자리와 관련해서 교육을 지원한다고 한다면 이런 시스템을 투자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재생에너지 물량을 확보하는 것 그 넘어서 이게 일자리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추가적인 일자리, 녹색 일자리 기획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 계획 지역에서 이제 다 세울 거고 이미 에너지 계획 세웠고 또 내년이 되면 새로운 에너지 계획 세워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계획만 있다고 해서 재생에너지 늘어나고 일자리로 바로 건너뛰는 건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기회를 포착을 하고 일자리로 만들어내는 기획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런 지역사회 돌봄이나 이런 필요들이 재생에너지와 만났을 때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확장되는 다양성이 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이제 기후재난이 더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하고 탄소중립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은 최소한의 공공의 역할과 책임이다. 그랬을 때 지역사회 안에 그 돌봄의 수요를 확인을 하고 기회를 포착을 하면서 다양한 주체들의 그런 활동들을 협력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두 번째로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녹색 일자리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린 리모델링은 고사하고 리모델링도 낯선데, 그린 리모델링을 보면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그린 리모델링이 매우 높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다른 녹색 일자리에 비해서 굉장히 투입 대비 높고, 더더구나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효과뿐만 아니라 주거 복지라는 차원에서도 그린 리모델링 효과가 좋다는 걸 감안하면 그린 리모델링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의 목표는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건물 부분의 온실가스를 한 3분의 1 정도 2030년까지 감축한다는 건데, 이를 위한 성과지표의 하나로 새로 짓는 건물의 제로에너지 건물은 약 한 47,000호를 새로 만들고,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을 160만 호를 누적으로 하는 걸로 성과지표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큰 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체 주택 가운데 800만 호가 넘는 주택이 그린 리모델링 대상인데, 160만 호를 통해서 3분의 1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규모가 아닌데, 일단은 저는 오늘은 이제 정부의 목표대로 160만 호를 그린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될 건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액면 그대로 160만 호를 하게 되면 연간 한 4조 정도, 호당 2천만 원 정도씩의 예산, 총 투입 비용을 감안하면 연간 4조 정도의 투입 비용이 들어가고, 이를 통해서 직접 일자리만 한 24,000개, 직간접 일자리를 포함하면 연간 한 4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정부나 지방정부가 그린 리모델링을 뭘 했는지를 매우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한 5가지 정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집이나 보건소 같은 공공건물 그린 리모델링을 해왔고요. 두 번째는 학교를 스마트와 그린을 합친 스마트 그린 미래학교라고 하는 이름의 리모델링을 해왔고, 세 번째 LH 공사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택이죠. 주택을 리모델링 해왔고,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해오긴 했는데 아쉽게도 보조금 지원이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최대 3%까지 이자 지원 방식으로 누적으로 한 7만 호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거의 98%가량이 아파트의 창호 개선을 집단적으로 하는데 다 투입이 됐고, 실제 개별주택, 단독주택이나 이런데 그린 리모델링은 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복지 차원에서 약 호당 한 200만 원 내외급으로 이제 저소득층 차원의 주택 개선 사업들이 2000년대부터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호수로는 60만 호가 되지만 매우 이제 미미한 수준에서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지금까지 특히 2020년 한국형 뉴딜 이후의 그린 뉴딜에서도 진행되어 왔던 실적, 그린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해왔던 실적의 전부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독주택이나 저층주거지와 같은 그런 주택들의 그린 리모델링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도 수준의 일자리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최근까지 정부가 약 한 1.5조씩 매년, 아까 보신 것처럼 LH 공사 쪽이라든지 공공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1.5조씩 투입해서 24,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정부는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4월 달에 기본계획상에 매년 20만 호 정도 수준의 주택의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되면 직접 일자리로는 약 한 24,000개, 직간접 일자리를 포함해서 약 한 46,000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로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그린 리모델링 일자리의 특색은 뭐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회색 일자리로 알려진 건설업의 일자리를 녹색화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똑같은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데 종사하더라도 그게 에너지 효율 쪽에 특화돼서 일을 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 일자리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 총 건설업 종사자들, 우리나라는 한 20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총 건설업 종사자들의 약 한 16%는
어떤 식으로든지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된 일을 절반 이상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가정하면 우리나라 건설업 종사자들도 그렇게 일을 한다고 보면 약 한 30만 명 이상이 사실은 에너지 효율화 쪽에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린 녹색 일자리로 잡히는 부분으로 기존의 회색 일자리를 바꿀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릴 때는 주로 공공 쪽의 그린 리모델링이 우리나라 정책의 특색이라고 했는데, 지방정부 차원 내에서 몇 개, 많지는 않지만 저층주거지의 단독주택 리모델링을 한 사례가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서울에서 가꿈주택이라는 이름으로, 특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작은 2016년에 했지만 2019년 이후에 약 500채 이상씩 해서 2021년에는 거의 2,000채 수준으로 굉장히 빠르게 규모를 키워왔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저층주거지의 단독주택 리모델링 집수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25개 각 자치구의 지역에 존재하는 집수리 업체들을 발굴해서 등록하고 그분들을 이 리모델링에 집수리에 참여시켰다는, 그래서 지역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만한 사례다 이렇게 보고요. 하지만 서울시의 가꿈주택 모델은 정확히 말하면 그린 리모델링이라기보다는 낡은 집의 집수리를 통한 이제 복지 향상이 초점이었고, 아주 정통적으로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이름을 달고 지방정부가 보조금까지 지원해서 추진한 케이스는 이제 광명시 정도가 수도권에서는 주목할 만한 사례고요. 그렇게 볼 때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그린 리모델링과 관련된 앞으로의 정책 제안을 한다면 한 3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당연하게도 공공건물은 숫자가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민간 주택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이 핵심인데,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는 제도 환경이 바뀌어야 됩니다. 현재로는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은 이자 지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자 지원 수준으로는 민간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그린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공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하고요. 두 번째는 민간 주택 중에서 서울 수도권은 거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임대인이 자기가 살고 있지 않는 집에 그린 리모델링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임대인이 일정 수준 이상, 에너지 효율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이런 어떤 제도적인 규제 또는 인센티브 같은 제도 환경 구축이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까지도 어느 정도는 이 그린 리모델링이 되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되면서 주거복지가 절실한 부분이 이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같은 저층주거지 주택들이라서, 그린 리모델링을 정부가 초점을 맞춰서 한다면 저층주거지에 초점을 맞추고, 아까 서울시라든지 광명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역의 사업자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했을 때 이 녹색 일자리가 한 번의 시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상담부터 시작해서 진단, 그리고 실제 지역 사업자를 참여시킨 시공, 그리고 시공이 끝난 이후에도 그 집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그런 모델을, 그러니까 전체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통한 그린 리모델링을 구사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일자리가 단지 지역 소규모 시공업체들의 참여에 의한 일자리뿐만 아니라 뭐 상담이라든지 에너지 진단이라든지, 심지어 여기 우리 김소영 대표님이 나중에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지역 주민들에게 집수리와 관련된 주민 기술 교육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공동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할 수 있다면 지역 차원에서 되게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전거 녹색 일자리를 맡았고, 첫 번째 제가 책상 맡아 놓던 책 한 권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974년에 이반 일미치라는 사람이 이제 자전거가 대안이다고 이제 썼던 에너지 앤 이커트라는 책입니다. 우리말로 행복은 자전거를 타고 온다라고 번역이 됐고, 여기서 핵심은 요즘 탈성장 얘기 많이 나오는데 자전거의 속도로만 전환을 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15km 이상이면 사람이 다치지를 자동차에 대비했을 때 타 사고 나면 죽는데 자전거 사고 나면 안 죽는다라는
얘기 그런 식으로 전환을 가져가야 되는 아이디어를 저는 한번 바탕으로 새기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연구에서 드리고 싶은 주장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전거면 충분하다. 그리고 자전거는 자전거만이 아니다. 세 번째로, 자전거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데요. 1.5도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저 책 표지처럼 이제 4분의 1 정도가 이제 교통 쪽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나오는데 뭐가 일상에서 제일 많이 온실가스를 줄여주는가? 이제 차 없이 살기가 1위입니다. 그만큼 자전거가 가지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보여준다는 점이고요. 여기서 착안한 아이디어가 이제 자전거는 자전거만이 아니다인데 저희가 자전거를 얘기할 때 보행과 대중교통까지 공공교통까지 함께 묶어서 이야기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위기 시대 이제 날로 입소문이 나는 이제 파리 15분이나 아니면 저기 스페인 바르셀로나 같은 슈퍼블록 도시 같은 어떤 선진적인 혹은 남미 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모델들에서도 자전거의 핵심에 나오는 까닭이 더 이상 자동차에 적합한 기존의 도시 개념은 한계에 다다랐다는 아이디어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가 자전거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데요. 한국에서 정책들을 보면 자전거 뭐 스포츠 레저과에 가 있고 저기 어디 청소년 교육과에 가 있는데 사실 자전거는 아무도 죽거나 중상을 입지 않는 도시계획을 만들어야 된다는 안전도시 정책의 가장 슬로건입니다. 비전 제로라는 이름인데 한국에서 한 해 3,000명 정도가 자동차 사고로 다치고 30만 명이 다치고 3,000명이 죽습니다. 근데 이제 헬싱키나 노르웨이 오슬로에서는 한 명도 죽지가 않았어요. 이걸 보면 비전 제로라는 정책을 50년 동안 이제 안전한 교통을 만들기 노력을 해온 거고 그 결과 지금 이제 배출 제로라는 아이디어랑 함께 이제 아무도 도시 내에서 차 사고가 안 돼야 되지 않겠냐는 아이디어가 같이 나온다는 점. 자전거는 안전정책이라는 얘기를 제가 핵심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본론이 자전거와 경제 그리고 자전거와 녹색 일자리 부분이니 일단 자전거는 자전거 일자리가 19가지나 된다는 점을 살펴보면 저희 상상 이상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자전거를 경제인으로 봤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이걸 바이크노믹스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일단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게 첫 번째이고요. 36개 도시가 덴마크 코펜하겐이 36% 수단 분담률을 달성하면 한 40만 개 정도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얘기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옆에 자동차랑 비교해봤을 때 이제 자동차는 도로 100만 달러 투자를 하면 8명 정도가 지역에서 나오는데 전부 다 자동화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자전거 도로에 투자를 하면 지역에서 34명이 나온다. 저희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물건을 사주거나 지역 경제에 관심을 갖진 않지만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꽃도 사고 밥도 사고 빵도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경제로 이제 접근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가 훨씬 많고 이전에 저평가됐던 부분에서 더 상상력을 풍부하게 볼 수 있다는 게 제 아이디어이고요. 그럼 자전거 녹색 일자리는 어떤 사례가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일단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익히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일단 인프라를 위해서는 대부분이 행정과 연구 일자리인데 이제 여기 보시는 밀라노 자전거길 전환계획처럼 광역 단위로 전체 자전거 도로를 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도 지금은 각 지역마다 한두 명 정도가 자전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데 훨씬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차장이 왜 필요하냐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밀라노가 아니라 너 어디니? 윈스턴 사례처럼 그 역에 자전거 3,4천 대를 주차할 수 있고 여기서 관리하고 수리하는 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여기 앞에 을지로 입구역에 자전거를 매놨다가 이제 서울시에게 자전거 수거를 당했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주차장이 가장 이제 교통의 핵심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익숙한 공공자전거 이건 한 50년 정도 역사가 됐는데 지금은 서울 따릉이가 5만 대고 30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고 창원시가 4천 대에 한 6, 7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무료화를 했고 다른 기초지자체에서도 많이 실행을 했던 정책인데 사실 광주광역시를 포함해서 많은 지역의 공공자전거를 지키지 못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공에서 자전거 고용 효과를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일자리고 서울시 예를 들면 지역의 노포들과 협력해서 수리를 하거나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도 있고 라이트 브라더스라는 새로운 어떤 스타트업 사례는 방치된 자전거를 수리해서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까지 만들어주는 연결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일자리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수리 및 유통이고 이제 자전거 수리센터나 자전거 방치 자전거 재활용 센터를 이제 같이 볼 수 있다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해외에서는 이제 여성이나 난민들까지 일할 수 있는 되게 접근 가능한 우리로 따지면 사회적 경제 기반의 어떤 센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광주에서도 청소년이 일하는 실제 센터가 있다. 이거를 되게 많이 어떤 지역에 확장시킬 수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연구 계열을 세 가지로 잡았을 때 일단 지역에 있는 현황을 볼 거고 전체 예산 중에 자전거 비중이 되게 한 2% 내지
5% 정도 됩니다. 전기차 예산 대비 1%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저조한 현황을 살필 것이고요. 그리고 목표로 한국에서는 15년 전에 자전거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밀면서 우리나라가 자전거 목표를 5%를 넘어서 25%까지 가야 된다고 제안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망했어요. 그래서 이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걸 지역에 제안하고 단기적으로 5%, 굉장히 활동가 입장에서 적은 목표입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15%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한 적정 녹색교통 분담률을 25에서 33%로 잡습니다. 그래서 한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는 자전거가 교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릴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녹색 일자리. 사실 자전거 일자리를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통계도 전무하고 그래서 이제 통계의 가장 기본적인 옛날 방식으로 수기 집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저희 광주시에 자전거 몇 분 일하세요? 혹은 공공자전거를 몇 명이 담당하시죠? 그래서 방치자전거 센터에 몇 명이 일하세요 해서 수기로 집계했을 때 한 300개 정도의 일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어떤 시가 5% 내지 5% 정도 단기적으로 최소 목표를 잡고 갔을 때 얼마나 나올 수 있어 했을 때 이제 최소한 도로과에서 그동안 하던 정도는 자전거 공무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자전거 주차 및 운영 일자리를 역사마다 설치해서 있도록 한다면, 그리고 공공자전거를 담당하는 일자리를 지금 5%를 담당한 창원시 규모로 만든다면 어떨까? 그리고 방치자전거 센터를 지역의 기초마다 하나씩, 인구 10만 명당 하나씩의 작은 원 정도는 커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도소 및 대여 일자리 등 기존 민간 부문이 얼마나 늘어나고 교육 일자리를 더했을 때 저는 1000개 정도 일자리가 단기적으로 살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0개는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광주나 충남이나 아니면 한 페이지가 사라졌네. 광주나 충남이나 전남이나 경기 같은 전남 같은 인구 150만에서 70만 정도 되는 규모에서 헝가리 부다페스트가 되게 비슷한 경우거든요. 전체 수당 분담률이 2% 내지가 되지 않으니까. 근데 그 지역에서 코펜하겐이 35%를 달성할 때 일자리 수는 10,000개 정도를 잡습니다. 제가 방금 광주시에 제안한 1000개의 10배입니다. 그래서 되게 저도 저평가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랬을 때 한국에 어떤 정책 제안을 이제 해볼 수 있을까라는 얘기, 아직 자전거 일자리를 제한할 단계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돈과 사람과 마음이 있으면 뭐든지 되기 때문에 계획부터 세워라. 지금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자전거가 제대로 포함된 분야가 있을까요? 서울시도 그동안 따르기가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것을 계획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반영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제안이고, 지역에 과마다 되게 다릅니다. 도로과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건설교통국, 심지어 군공항교통국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된다, 혹은 녹색교통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이걸 통합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 것이다 라고 버스랑 같이 얘기를 할 것이고요. 세 번째, 예산 편성은 과감하게 가져야 되는데 지금 충남, 전남 이렇게 시 말고 도 단위 광역에서는 자전거 정책 예산이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 일로 생각하지 않는 광역 단위에서 정책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를 예산으로 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녹색 일자리로 들어왔을 때 제가 아까 미래에 만들어졌어만 하는 희망하는 녹색 일자리들처럼 자전거 네트워크를 규모 있게 확장할 때 어떤 일자리를 볼 수 있을지, 거점 터미널을 운영하면서 관리하고 수리하고 살피는 일자리, 그리고 공공자전거를 폐지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보편적 기본 서비스, 기초공제 서비스로 살피면서 지역의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다양한 단위에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정 권역마다 하나의 기본시설로 모든 기초지자체의 기초지역과 인구 이제 5만 내지 10만 점점 줄여갈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이 공간이 어떤 자전거 계속 다니고 걸으면서 들릴 수 있는 어떤 허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아이디어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마지막 말씀만 드리면요, 연구를 하면서 세계 모든 자전거 정책이 성공한 도시들의 공통점 하나는 최소 30년에서 5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자전거 운동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안전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 연구를 하면서 제 주변에서 3명이 교통사고를 당했고 한 분은 지금도 이제 일어나고 있지 못하신데, 이런 것에 분노해서 자동차를 때려 부수면서 만들었던 자전거 정책의 흐름을 한국 사회에서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90년대부터 발발이라는 이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맥락이 우리는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민식이법을 만들지만 되게 많은 나라들에서 이 도시 자체를 안전하게 가꿔야 되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어떤 맥락을 바탕으로 자전거 일자리가 경제단위까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버스 녹색 일자리에 대해서 발표할 고이지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승용차를 타고 오신 분 계실까요? 네, 거의 있더라도 손을 못 드실 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게 경기도 충남, 전남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 이 지역 포럼을 열었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이 질문을 했었는데 사실 경기도랑 광주광역시 빼고 전남이랑 충남에서 할 때는 그 토론의 장소도 대중교통이 굉장히 열악한 곳이어서 대부분 승용차를 타고 이동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거든요. 서울 대부분 아마 대중교통, 지하철이나 버스 이용하실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돼 있고 또 승용차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처음에 녹색 일자리 방향 5가지 중에서 2가지를 저희 그 공공버스 부분에서는 적용을 해봤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시내버스 이거 과연 온실가스 감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자리인가? 그리고 지역이 좀 괜찮은 일자리가 되고 있나 2가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승용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대중교통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실 대중교통 기후위기 시대에 되게 중요하고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정부나 지자체 계획에서는 대부분 계획서에만 있고 실천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에 그런 정책들이 좀 더 심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교통유발 부담금 같은 유발 부담금을 지역경제 회복을 한다는 명분으로 해서 부담금을 경감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승용차를 가지고 더 끌고 나와서 소비 활동을 해라 이렇게 부추겼던 건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승용차의 주행 거리는 오히려 늘었고 승합차, 버스 같은 경우는 주행 거리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보면 승용차의 주행 거리를 15%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우리의 이동 패턴은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왼쪽에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표에 보면 왼쪽의 큰 원은 승용차의 외부 비용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하루에 한 12,000원 정도의 외부 비용을 발생을 시키는데 세금 부담은 2,000원 정도밖에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10,000원 정도의 사실상 세금 혜택을 받고 있는 거다. 이런 결과가 있을 정도로 승용차에 대한 혜택, 승용차가 더 편하다는 이 고정관념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 분야에 한번 현황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 시내버스의 버스 운영 체계 혹시 알고 계시지요? 네, 체계 중에서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공영제, 중공영제, 민영제? 네, 시내버스는 중공영제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보지만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네, 여기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서울에 계신 분들은 아마 마을버스 앞에 환승 시스템 탈퇴하겠다는 이 현수막 달고 다니는 모습을 아마 보셨을 텐데 그 이유는 시내버스와 다르게 서울에 있는 마을버스는 환승 손실금만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민영제로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연구한 4개 지역의 버스 운영 체계를 보면 광주광역시만 중공영제고 나머지는 사실상은 다 민영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름만 민영제이지 적자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다 투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금이 쓰이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를 하는가,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를 하는가 보면 아니라는 거죠. 맨 오른쪽 표에 보면 각 지역에서 광주광역시는 한 해에 1,300억, 그리고 충남도 한 1,300억, 전남이 1,400억, 경기도가 한 3,000억 정도의 재정을 투여를 하고 있는 게 이게 다 운송업체에 그냥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권을 공공이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신도시가 확장이 되거나 대중교통 소외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해서 대중교통 버스를 놔달라고 할 때 실제로 노선을 신설을 할 권한이 공공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 때문에 이 재정지원형 민영제를 바꿔서 실제 준공영제든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공영제를 추진해야만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칸에 보면 1일 2교대제가 나오고 있는데 전국에 지금 한
8만 명 정도의 시내버스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정비직과 그리고 운전기사를 포함해서 8만 명 정도가 이미 이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1일 2교대제는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안전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근무 형태인데, 실제로 광주광역시가 시내버스에서는 67%가 1일 2교대제가 도입되었지만 마을버스는 하나도 도입되지 못했어요. 다른 지역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만큼 되게 열악한 근무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길게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어서,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좀 적다. 왜냐하면 이용객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리고 괜찮은 일자리도 현재로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조건을 제안을 드렸는데,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영제와 무상교통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공영제는 지금 전남 신안이나 경기도 화성에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공영제를 시행했을 때 작게는 1.5배, 많게는 2.4배까지 이용객들이 늘어났다는 이런 사례 분석을 저희가 했고요. 최근에 청송군처럼 아예 전면 무상교통, 모든 버스를 관광객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무상버스를 시행하는 지역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건 요즘 고물가 시대에 공공요금을 어떻게든 이 복지 정책을 펼쳐야 되겠다는 지자체들의 의지가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무상교통은 아니지만 여러분 많이 아시는 독일의 9유로나 49유로 티켓도 취지를 보면 검증은 이미 되어 있고요. 충분히 그 가격이 낮아야 사람들이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 전환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국내에서 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조건으로는 전기버스의 도입을 가속화해야 된다는 것들을 저희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왼쪽에 친환경 버스 비율이 있는데 평균이 전국적으로 한 11%밖에 되지 않아요. 낮은 지역 울산이나 전남 같은 경우는 한 2에서 3%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개인 승용차 중심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전기버스 도입이 빨리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전남에서 이미 이런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전남 전 지역에서 만약에 공영제를 실시한다고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고, 그 인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 동안이면 회수할 수 있는지 봤더니 평균 15년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부터 15년이면 한 2040년이잖아요. 저희가 온실가스 탄소중립 계획이나 이렇게 장기 계획을 세우는 걸로 봤을 때 이게 결코 먼 미래가 아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15년 안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면 충분히 투자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경기도 화성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공영제를 실시해서 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버스를 공영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1일 2교대 도입하고 운전자들을 양성하고 이랬더니 지금 대부분의 버스 운전기사들은 아시겠지만 5, 60대 남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공영제가 된 지역에서는 청년과 여성들의 비율이 훨씬 더 올라간다는 것도 사례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왼쪽 표를 보시면 유럽에서 저희랑 조금 다른 접근법으로 연구를 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산업연관표에 기반해서 분석을 해보니 4가지 시나리오를 해봤어요. 공공교통의 투자를 2배로 증가했을 때, 그리고 무상교통을 실시했을 때, 생산 자동차의 50%를 전기차로 채웠을 때, 그리고 아예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했을 때 일자리 창출 효과를 비교해봤더니 1번과 2번이 가장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국내외에서 전기차 중심의 교통정책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이제 공공교통에 대한 투자는 무상교통이 훨씬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여기 두 번째 보시면 C4T에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 도시들의 연대체잖아요. C4T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공공버스가 미래다라는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냥 대중교통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 확대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얘기로만 그치지 않고 지역의 경제 회복과 연결시켜서 아주 적극적인 투자를 런던, 바르셀로나 이런 곳에서 하고 있고요.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더 도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4개 부분의 주요한 연구 결과를 발표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 일자리의 가능성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녹색 일자리가 한국 사회에서 많이 잠들어 있었고요. 발화돼도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연구가 녹색 일자리의 담론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 활동들을 하였는데요. 작년에는 이 4개 연구 부분에서 녹색 일자리로 가기 전에 일자리와의 어떤 연계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공론화, 공개 포럼도 열었고요. 녹색 일자리 자체가 생소한 분들에게 녹색 일자리를 소개하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에 저희가 14회포와 함께 영상을 제작한 것도 있습니다. 이 영상은 쉬는 시간에 한번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녹색 일자리를 저희가 주요한 4개 지역만 연구를 하였지만 17개 광역지자체별로 녹색 일자리에 대한 공감대와 중요성의 그 고리를 끈끈하게 하기 위해서 17개 광역지자체별로 녹색 일자리 이슈페이퍼도 만들었어요. 그 이슈페이퍼에는 현재 그 지역의 일자리 현황과 녹색 일자리의 사례가 있다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서술했는데요. 이런 이슈페이퍼는 저희 녹색전환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4개 지역 중점 보고서를 초안을 작성하고 이 4개 지역별로 정치, 행정, 시민사회, 일반 시민분들 다 같이 만나서 포럼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문헌에서 확인하지 못한 지역의 상황들을 나누는 시간이었고요. 이제 남은 4개 지역의 보고서는 곧 발간될 예정이니 이것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녹색 일자리 연구의 주요한 결과 중에 하나는 2030년에 각 지역별로 녹색 일자리 규모를 추산했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규모 추산할 때 그 계획들이 저희가 허브나 과장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계획을 바탕으로 했는데요. 경기도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경기도는 경기도지사가 최근 아리백 선포하면서 이제 9기가와트 재생에너지 설비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숫자들을 가지고 녹색 일자리 규모를 추산했는데요. 이 4개 부문 연구의 녹색 일자리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서 직접 창출 효과만 합산하였습니다. 저희가 태양광 일자리라고 했을 때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기사는 직접 고용 창출이라고 보는데 그 패널을 옮기는 운송 기사는 직접 고용 창출로 보고 또 그 왔다 갔다 하는 길에서 편의점에서 뭐 간식 하나 사 먹고 해서 일자리가 만들면 간접 유도 고용 창출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직접 고용 창출 개수만 확인하였는데 간접과 유도 고용 창출까지 확인하면 사실 이 지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일자리 규모의 2배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 포럼 갔을 때 녹색 일자리 중요한 거 행정분들 다 아신다고 공감하시면서도 이걸 할 예산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녹색 일자리를 지방정부가 정책화하고 사업화하고 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되는 조례가 필요할 텐데요. 조례가 있다고 다 해결되진 않겠지만 저희 녹색전환연구소는 광주광역시와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례 재개정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녹색 일자리 정의와 기본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사회적 경제활동 지원 조례,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 이 3가지 조례에서 녹색 일자리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이 앞서 녹색 일자리 자체뿐만 아니라 4개 부문에서의 관련된 조례에도 녹색 일자리 내용을 넣고 만약에 꼭 필요한데 없다면은 새로 제정하는 것까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앞선 녹색 일자리 연구를 통해서 녹색 일자리 의미는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일자리 그리고 한시적으로 특정 사업으로 특정 지역에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시민의 삶의 기초적인 부분에 가장 연관돼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역에 고르게 만들어질 수 있는 일자리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연구 성과와 남은 과제는 이제 다음 토론을 통해서 토론자분들께서 좀 받아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할 텐데요. 저희 연구는 산업 부문이 아니라 비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에너지, 재생에너지, 그린 리모델링, 자전거, 공공버스 이렇게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주거와 이동까지 확장한 녹색 일자리를 지역별로 본 최초의 보고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산업 부분을 넘어서 주거와 이동까지 연결은 하였지만 이 기초 연구를 지역에서 받아서 조금 더 확장해서 지속 가능한 경제 개념을 포함한 보건, 안전, 돌봄, 교육 등의 녹색 일자리로까지 확장하는 작업이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참여 주체에 대해서 본 보고서에서는 공공과 민간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이 함께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시해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오늘 토론을 통해서 좀 더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누가 어떤 비중으로 어떻게 참여할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좀 더 구체화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지역 포럼을 다니면서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이제 공유 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몇 가지 가져왔어요. 앞서서 그 에너지 전환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역은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만듭니다. 이거는 광역, 기초정부 다 만드는데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민선이 바뀔 때마다 4년 단위의 종합계획이 나오고 그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 대책 시행계획과 종합계획이 주요한 지역의 다른 계획들과 연동되어 있지 않아요. 탄소 중립 계획, 그럼 지역 에너지 계획과 연동이 되어 있지 않고 사실 일자리 정책과의 그냥 하나의 열 행사처럼 보고서를 쓰는 형태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녹색 일자리 계획이 만들어진다면 지역의 주요한 계획들과 연동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저희 행정조직에서 이제 오셨을 때 저희 포럼에서 녹색 일자리 중요한 거 알죠? 네, 필요한 거 알죠? 그런데 누가 하죠? 저희 부서가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일자리 창출과에 연락을 드리면 저희 녹색은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고 뭐 기후환경과에 연락드리면 일자리 안 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행정분들 모으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팀에서는 녹색 일자리 자체가 너무 생소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그 충남에서는 그렇다면 이 충남에서 녹색 일자리 한다면 기후환경국이 할 거냐 산업노동국이 할 거냐 정확히 어려우면 이 부문을 포괄하는 녹색 일자리 전담부서 새로 만들어라 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 충남이나 전남처럼 탈석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녹색 일자리 역할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를 들면 탈석탄 지역을 통해서 사라진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사라지는 일자리를 녹색 일자리를 얼마나 이렇게 이동시켜서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현재 노동자들이 녹색 일자리를 얼마나 매력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조건들을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예산 없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고요. 뭐 공공교통 관련해서도 뭐 그 돈 어디 있냐고, 돈이 없다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토론을 통해서 경기도에서는 조정 교부금을 좀 활용할 수 없느냐 뭐 이런 논의가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가 17개 광역지방정부에서 지금 11개 정도는 그 정책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에는 그 예산 내역에 온실가스 감축, 뭐 발출, 뭐 이렇게 태깅을 하나씩 붙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라면 그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일자리를 녹색 일자리로 좀 이렇게 연결해 볼 수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의 한계도 있죠. 온실가스를 배출하느냐, 배출하지 않느냐, 뭐 그 정도의 어떤 그 정량적인 걸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녹색 일자리는 시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전환 부분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에서 어떻게 더 입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아직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녹색 일자리 정책, 뭐 예산 조례 만든다고 해도 결국에 중앙정부의 법률적 그리고 재정적 정책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한계를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이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의 그 녹색 일자리가 어떻게 서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지, 그런 시스템은 어떤 것을 기반으로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지를 오늘 토론 통해서 더 얘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녹색전환연구소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